드론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임무가 많이 축소가 됐다. 뭔 소리야? 적인 것이 분명한 사람이 총을 들고 옆에 있는 게 더 무서우세요? 드론이 위에 있는 게 더 무서우세요? 매체나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드론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전쟁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에요. 드론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드론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가 80% 이상 발생을 했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 안 끝나잖아.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훈련이 안 된 부대였어.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는 이걸 전쟁이라고도 안 불러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걸 볼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군사력 되면 러시아 왜 저렇게 못 싸워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드론 10대를 이른바 터미네이터 모드로 적진에 투입을 했다. 터미네이터 이거 만들어봐야 얼마 팔지도 못해요. 유럽에서는 안 사요.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면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진 그에게 총을 맞고 싶지. 연락이 끊어진 혼자 날아가다가 뭔지도 모르는 드론한테 죽고 싶겠어요? 이건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 그거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통쾌하게 봤고요. 아니, 여기에 특전사 출신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네.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겠다 이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애들도 딱 눈빛으로 제압하고 막 이러잖아요. 특전사라고 하면 사실 최정예 중에 최정예고, 그렇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본인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극한 상황에 있어서 정말 대처를 잘하겠다. 특전사분들은 나중에 어떤 직업을 또 가지게 되실까?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더라고요. 특전사 요원이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인내력을 필요로 하고 체력과 정신력을 모두 투입해야 되는 육아에 가장 제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전사 요원들의 극한의 정신력, 체력, 임무 중심의 사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모든 직군에 다 적합한 인재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근데 요즘 보면은 전장에서는 사실 특수부대원들, 특전사들의 역할이 예전만큼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벌써 좀 비웃고 계신데, 무슨 소리야? 드론 때문에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임무가 많이 축소가 됐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과 방송에서 크게 부풀리는 것 위주로 우리가 집중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특수전의 영역은 인간에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드론이 현대전의 상징처럼 된 것이잖아요. 수백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전차 장갑차 가서 두들겨 부시고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매일 영상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차의 시대가 진짜로 끝났나요? 우리가 작년부터 K2 전차를 거의 9조 원어치를 팔았어요. 전차의 시대가 안 끝났어요. 전차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만 보면 그런 건데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전, 투쟁, 전투, 전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부풀려져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드론을 450만 대까지 생산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란쳇 자폭 드론이라고 있어요. 배회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네. 빙빙빙빙 돌다가 가서 부딪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예요. 빙빙빙이 돌면서 표적을 찾고. 그렇죠. 네. 이 드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모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아, 전쟁이라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과거에는 중대급도 갖지 못했던 그 관측 거리,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멀리까지 내 눈을 보낼 수 있는 것을 지금 소대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밖에까지 소대가 볼 수 있으니까 전쟁이 달라진 것 아니냐. 그렇죠. 이거는 군대에서 작전을 계획해 본 사람, 작전을 준비해 본 사람, 또 혹은 전쟁을 실제로 치러 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대가 1200km 밖을 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 별로 필요가 없다. 소대는 전투지경선 밖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굉장히 저명한 저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최근에 스테이시 패티 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렸느냐. 네. Drones have not revolutionized warfare. 전장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혁신적으로 바꾼 것처럼 보이고 막 경쟁하는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숨으려는 자와 찾는 자, 짐승과 사냥꾼, 이 끝없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드론 전쟁을 굉장히 평가절하한 것이죠. 또 Small Wars Journal이라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드론이 게임 체인징일 수는 있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는 저는? 아니다. 오. 체인징은 뭐냐면 주거니 받거니, 공격, 방어, 찾아보고 때리고,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무기 체계가 등장했을 때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드론의 효용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드론이 전쟁의 본질이나 승리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보면 매체나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드론이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그거 부화내동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에 있고 드론이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체슬라브 코발스키라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특수부대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스나이퍼 중에 스나이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이 저격 임무를 그만두고 드론 조종사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드론이 더 정확하게, 더 멀리 스나이퍼 임무를 더 빨리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굉장히 터프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가 450만 대 드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드론이 450만 대 들어가면 그렇게 드론이 전장을 바꾼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드론과 AI와 로봇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국력을 결집해서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필드 매뉴얼, 미 육군의 야전 교범을 보면 Tactical actions must support operational objective. 전술적인 성공은 반드시 작전적인 목표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론을 쓰면 그것이 작전을 통해서 전략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드론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론을 써서 적을 발견하고 타격을 한다고 치죠. 그런다고 임무가 끝나지 않아요. 임무가 끝나려면 우리가 목표를 확보하고 전과를 확대를 해야 돼요. 적 추격이라는 과정이 교리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적을 추격을 하려면 그 중간의 지점들이 일정하게 점령되고 통제가 돼야 돼요. 드론은 이 점령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장갑차가 됐든 기계화 부대가 됐든 전차가 됐든 사람이 그 지역에 가 있어야 점령이 되고 통제가 되는 것이죠. 점령이 안 되네요. 네, 그게 안 돼요. 네. 드론이 계속 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드론이 떠 있는 것보다 사람이 가 있는 게 지금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인 안정성에서 훨씬 뛰어나단 말이죠. 사람을 지금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의 일대에서 그냥 점령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작전 준비가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 공격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사람이 거기에 가서 차후 작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022년에 하루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가지고 반격 작전을 해서 상당히 밀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드론으로 한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은 뉴스에 나온 그것만 사람들이 봐서 그래요. 드론이 들어가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기갑부대하고 기계화 부대였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드론으로 그 차후 작전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다. 드론으로는 영토 확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 아주 무식한 얘기로 결국 깃발 꼽는 거는 보병이라고 하는데 그 명제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진짜 인사이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깃발 뽑는 건 보병이다. 보병이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다. 작년 5월에 우크라이나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해상 드론으로 수호이 30 전투기 2대를 격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호이 30 2대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700억 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내보낸 거는 해상 무인정 같은 거예요. 약간 5m 정도 되는 무인정이 혼자 가가지고 전투기를 격추를 시켰다. 이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게 목표를 타격해서 격추를 시킨 것은 맞죠. 그것이 전투의 전체적인 국면을 바꾸었느냐. 잘 모르겠다, 의문. 그러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드론이라는 것은 탐지와 타격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인 것만은 맞아요. 그뿐이라는 거죠. 격전지에서 참호에서 러시아 혹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막 싹싹 빌고 막 성호도 긋고 하는데 드론이 무자비하게 가고 떨어뜨리는 거 봤죠? 그거 맞아요. 찍고 병력과 장비의 그 생존성이 크게 낮아진 것만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장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드론으로 전차도 잡고 전투기도 잡고 사람도 막 이렇게 살상을 하는 이건 뭐냐? 소싸움 보셨어요? 소싸움 봤죠? 네. 소 주인이 가르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새로 전술을 개발했든 어떤 소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와, 대단하다. 와, 이 소싸움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이 싸우는 모습을 몇 번 반복해서 보면 처음에는 상대 소도 잠깐 당황하다가 결국에 거기에 맞는 전술을 찾고 그러면 중간 어떻게 되냐면 뿔을 맞대고 헉헉거리면서 계속 대치하는 국면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싸움판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뿔과 소 주인의 그 정성과 본인이 가진 근육을 가지고 계속해서 맞물려서 싸우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론을 가지고 전쟁의 판이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드론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수단이 나왔기 때문에 놀랬고 우리가 부하내동했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서로 이제 적응해서 그 소싸움처럼 지금 대치 상태잖아요.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잖아요.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War is an act of force to compel our enemy to do our will. 전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해서 적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드론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얘기하자면 드론에 우리가 많이 죽은 걸 가지고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요. 드론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걸로 우리가 졌다고 항복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서로 관계, 상대방의 의지, 나의 어떤 대응 이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렇게 하는 이상 이 전쟁은 10년, 20년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만한 대응 수단이 나올 때까지 교착 상태에서 계속 국력이 소모되는 거,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령기의 남성이 사라질 때까지 무식하게 싸운 거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재현에 불과합니다. 2025년 6월 1일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드론 117대를 나무 상자에 잘 쌓은 거예요. 그리고 트럭에 잘 숨겨가지고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 들여보냈어요. 사람이라면 사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드론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격한 곳이 시베리아 공군기지였어요. 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면은 현대전의 트로이 목마였던 상황인데 트로이의 목마 재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고 싶은 관점은 다른 거예요. 러시아가 너무 못 싸우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국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면 네. 우크라이나로부터 들어오는 117대의 드론을 커트를 했어야죠.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폴레프 95 전략 폭격기 러시아 거죠. 네. 그거 비롯해서 41대의 군용기를 파괴 또는 손상시켰대요. 그럼 러시아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보직 해임해야 됩니다. 너무 못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는 못 싸우는 군대입니다. 아, 러시아가 못 싸운 거군요. 그 투폴레프 전략 폭격기는 700억 원짜리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입은 것이죠. 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공군기지 거기는 4,300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4,300km나 떨어져 있는데 가갖고 700억 원짜리 전략 폭격기를 떨어뜨렸어. 그게 아니고 4,300km 그게 올 때까지 그거를 못 잡았어. 러시아군은 왜 이렇게 못 싸우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우리나라 정도의 군사력 되면 러시아 왜 저렇게 못 싸워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뭘 잘했지 하고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러시아가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다들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고 전선이 이제는 전후방이 없다. 그쵸.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현대전에 전후방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미사일이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고 잠수함에 원격 드론에 해상 드론에 이제 바다 밑에까지 드론이 다 다닌다는데 어디가 전방이고 어디가 후방인지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우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비태세가 안 된 나라가 아니다. 전후방이 있어야죠. 전장에서는. 네. 없게 누군가는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전후방이 있어야 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후방에서는 전투 작전 지속이 되도록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이 평가가 지금 왜 계속 나오냐 하면 옛날부터 이게 딱 뉴스 만들기 좋기 때문이에요. 1918년 네. 독일군이 파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파리까지 쏘는 큰 대포 만들어갖고 오. 독일이 파리까지 포를 쏴요. 그때 언론에서 전선과 후방의 구분이 사라졌다. 그다음에 1942년에 미 육군 항공대가 B-25 폭격기 14대를 가지고 도쿄를 폭격했을 때 이제 전선과 후방의 개념이 사라졌구나 하고 다 대서특필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1944년에 독일이 V2 탄도미사일을 영국 런던에 쐈을 때 이제 큰일 났다. 전방과 안전한 곳이 사라졌다. 없다.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기가 바뀐 지금에도 전장의 구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장의 전후방을 없애려고 하는 적의 노력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고 여기면 안 되고 여전히 전선과 후방이 있고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방어태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방어 태세를 잘 하려면 사실 그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야 되고 어떻게 막는지도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같은 경우에도 드론 앞에서 좀 작전 개념을 바꾸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MQ-9 리퍼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그냥 단일 감시하고 기만 전술수구로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의 통제소 같은 공중 통제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드론이 정찰도 하고 전자전도 하고 기만 작전도 하고 이거야말로 사실 네. 또다시 말하자면 특수부대가 하는 임무 아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모선 드론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해요. 네. 스타크래프트 게임 그 캐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네. 뿅뿅뿅뿅 나가잖아요. 네. 그게 현실화된 거죠. 방금 그 말씀을 누가 했냐면 미 특수작전사령부 소콤에서 MQ-9 리퍼를 앞으로 새롭게 운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장시간 공중에서 채공하게 하면서 MQ-9 리퍼를 중심으로 드론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운용하겠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죠. 지난번 2023년에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이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 이걸 발표해요.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지역에서 육해공의 경쟁이 있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의 거대한 경쟁.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숫자로 아니면 역량으로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하겠다. 그 대신 수천 대의 저가형 드론을 가지고 그 중국 뭐 하여튼 오면 우린 이걸로 그냥 때려버리겠다. 싼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이 구상의 목적이 뭔지는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을 상대로 그 저가형 드론을 써서 승리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드론을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해요. 네. 단기적이고 상대적인 우세를 잠시 동안 점하겠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 결정적인 방법으로서 이 드론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기 전에 여건을 조성할 때 드론을 쓰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여기서 판단을 한 겁니다. MQ-9에 드론을 단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정찰을 하든 기만 작전을 하든 어딘가 타격을 하든 그것으로 작전이나 전쟁을 완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도 봤을 때 둘이 물리적인 충돌이 지상에서 일어나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공중에서 타격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미국이 이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6개월 갔고 지금 MOU를 맺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더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를 드론이 창출할 수는 있으나 결국 작전과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수단은 아직까지는 인간, 아직까지는 지상의 기계화 부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수작전 얘기하셨어요. 특수작전에 투입된 그 부대원들의 역할을 드론이 대신하는 것은 아니냐. 특수작전 부대가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 핵심 능력이 혹시 뭐라고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OSS라는 엘리트 특수작전 부대의 아버지격, 이들이 가서 한 핵심 역할은 뭐냐 하면 점령지에 있는 저항 세력과 접촉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협력망을 구축을 해서 결정적인 작전을 하기 직전에 여건을 조성을 하고 정치 협상을 하기 전에 뒤에서 여러 가지 특수 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작전부대의 핵심 역할이에요. 또 냉전기에 미 육군의 그린베레가 했던 역할들, 네. 아시아와 남미에 들어가서 현지 세력을 포섭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역할, 그게 핵심 역할인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네. 인간 대 인간. 그리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CIA 요원들이 결국 했던 것은 뭐냐면 탈레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북부동맹 지도자들과 만나서 네. 우정과 신뢰를 오랫동안 쌓았잖아요. 이 관계, 네. 경험, 감정, 신뢰. 실은 이게 특수작전부대의 핵심적인 역할이고 이것은 드론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작전부대가 네. 본래의 그 역할, 작전과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역할에 집중할 때 그 주변적인 역할을 드론이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특수부대를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드론 공격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거의 사상자가 80% 이상 드론 때문에 발생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영상 같은 거 많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발표를 하고 러시아에서도 공개를 하잖아요. 드론이 숨어 있다가 목표물이 나타나면 바로 공중에 떠서 추격을 해요. 네. 그러고 자폭을 해요. 이런 기반 전술들을 정말 많이 개발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드론이 공중에서 그 하버링을 하고 왱 소리를 내면 인간이 극도의 공포를 겪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나타나기만 해도 약간 공포에 질릴 것 같은. 네. 그런데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드론이 아니라 적인 것이 분명한 사람이 총을 들고 옆에 있는 게 더 무서우세요? 드론이 위에 있는 게 더 무서우세요?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둘 다 무섭긴 한데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드론이 위에서 웽하다 나 쫓아오는 게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저기서 집채만한 전차가 훅 오는 게 더 무서울까요? 전차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드론이 더 무서워 보이느냐? 계속 유튜브에서 누군가 나와서 그게 무섭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하고 이란의 분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무기가 무엇? 드론. 참호와 참호 사이에서 병사가 막 싹싹 비는데 거기다 폭탄 떨어뜨린 걸 우리가 본 게 무엇? 그걸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호환 마마 다음에 사람입니다. 결국 아직 전장의 두려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사상자가 70%, 80%가 드론과 관련돼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러시아 목표물을 82만 건을 타격했다. 근데 이 신뢰성을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려워요.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 소련에 소속됐던 국가들의 그 통계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들의 터프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과장을 한단 말이죠. 일단 이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이 전술적 과업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대는 과거에는 30명 단위, 100명 단위로 진지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명에서 많게는 8명 단위로 분산 점령을 하도록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드론 때문에. 또 차량 이동은 야간에만 한대요. 야간에 또 보면 차량 앞에 보면 헤드라이트가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요만하게 요 틈으로만 헤드라이트가 나가게 돼 있고 눈을 충분히 야간에 적응시킨 다음에 어둠 속에서 야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 드론에게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보급과 환자 후송도 드론 감시를 피해서 하고 있고 야외 행동도 안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그거 기억하잖아요. 병사들 100명 표창 수여식 전쟁 도중에 하고 있다가 드론이 가갖고 왕창 전사상자 났잖아요. 아,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30명, 100명 단위로 진지에 모여있으면 안 돼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다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간에만 차가, 그것도 헤드라이트를 가리고 다녀야 되는데 한밤중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대낮에도 막 다니다가, 그래서 드론을 맞은 거예요. 전차는 낮에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거예요. 전쟁이 나고 한동안 러시아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훈련이 안 된 부대였어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당하고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한테 박삭 깨지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자신의 부대를 돌아보니까 90년대에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자신들만의 군대를 가진 이후에 자신들의 훈련 행태를 되돌아봤어요. 실탄 사격을 하면서 대대 단위로 기동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설마 안 했어요? 단 한 번. 국가 전체에 단 한 번. 그리고 러시아에 뭐가 있냐면 포르트얀키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4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데요? 발사계입니다. 양말을 신지 않고 천을 돌돌 말아서 신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전통이라고. 말이 돼요? 발사계를 하고 다녔다니까. 양말 안 신고. 행군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거 3km만 걸어가면 발에 물집 다 잡힙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게 또 러시아 정신이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 대한민국이? 왜 그들을 보고 배웁니까? 미국, 중국, 세계 1위, 2위 하는 군대, 세계 2위, 3위, 4위로 달려가기 위해서 전술, 작전, 전략을 다 바꾸고 있는 유럽 군대를 보고 배워야지. 2022년부터 전면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 교착도 못 본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영을 우리가 그 보고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뭘 잘못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이걸 전쟁이라고도 안 불러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찰 타격 전투다. 그렇게 불러요? 그냥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하고 나하고 넘어올 때마다 서로 막 때리고 핥히고 막 1년 내내 그러는 거야. 작전을 해야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얘가 다시는 못 넘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얘와 외교적으로 해결하거나, 이 작전적인 개념이나 외교적인 노력 없이 계속 배틀만 하는 거예요. 소모적으로.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병사들이 드론을 제일 두려워하겠죠. 병사들의 두려움은 항상 바뀝니다. 그것이 가볍진 않아요. 그러나 병사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가 전쟁의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군대였고 훈련이 조금 부족했던 군대였다고 치지만 2026년 3월에요.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 있는 바시즈 민병대 검문소를 공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영상에서 조준점이 도로 위에 사람을 따라가다가 이제 폭파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어요. 얼굴을 인식하는 AI 드론으로 딱 그 사람인 걸 확실히 인식을 하고 AI가 관계자를
표적 사격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말씀하신 전쟁에서 중요한 전략 전술을 담당하는 헤드들을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쟁의 양상은 확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한 발견이 네.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쟁 전체의 국면으로 지금 이제 어느덧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한테. 다른 데서 할 때 막 네. 드론이 막 해갖고 막 싸갖고 막 죽고 막 사람이 죽었는데 막 낄낄거리고 와 막 놀랍죠. 막 100명이 죽었대요. 와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밀리터리물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저는 여기서 사실은 분개를 하는 거거든요. 1943년 4월 18일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자가 있어요. 일본 해군의 거물이었어요. 이 자를 추적을 해서 그가 탄 비행기를 격추해서 점타격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 요원, 감청 조직, 정찰 자산이 들어갔던 것이죠. 목적,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 한 명을 식별해서 죽인 것과 미군이 수많은 정보 자산을 투입해서 그 이소로쿠라는 자를 죽인 것과 차이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드론이라는 것은 속도, 효율성을 크게 도약시킨 거라는 거예요. 지금 드론이 들어와서 1점 타격을 하고 AI에 의해서 얼굴을 식별해갖고 딱 사살할 사람만 사살하는 것을 우리가 죽이는 것의 관점을 갖고 계속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관점을 왜 못 보냐는 것이죠. 과거에는 중대에 최대한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을 대량 전사상자 발생이라고 하는데 대량 전사상자 발생하는 것에 주안을 뒀어요. 대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기술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포가 정확히 딱 날아가고 한 사람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면 많은 포를 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광역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냥 유일한 솔루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량 전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작전을 실제로 계획하고 목표할 때는 desired effect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요. 포탄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를 적게 쏴서 많이 죽게 하는 것이 이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컨텐츠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봤을 때는 다 죽여! 이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고 무식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중대를 무력화를 하려면 그들을 다 죽여야 무력화가 되는 것일까요? 제일 지휘관. 그렇죠. AI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대장만 선별적으로 타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적을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최첨단화된 기술을 집어넣은 A가 됐든 그 발사체가 드론이 됐든 뭔가가 하나가 가서 그 효과만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왔단 말이죠. 그 순간이 어느 순간 오면 450만 대 드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딱 정해야 되는 100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드론이 쫙 가가지고 수뇌부, 사령관만 딱 무력화시키면 밑에는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익명의 적을 대량으로 죽이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식별된 개개인의 집합을 선택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 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고급 모임에 가서는 말을 많이 하는 능력보다 말을 안 하고 참는 능력이 더 세련된 능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지점에서 군사기술을 넘어서 법과 제도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돼요. 드론을 뭐 많이 만들고 뭐 무슨 역할을 그게 아니라 드론이 그렇게 AI를 달고 이게 개인정보,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들어가도 되느냐. 그 식별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그렇게 보존을 해도 되는 거냐 과연. 민간인과 전투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만약에 이게 잘못돼갖고 누가 죽었다. 누군가의 재산이 망가졌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스라엘은 그거 상관 안 하잖아요. 잘.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안 하죠. 네. 우리는 달라요. 책임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드론이 충분히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법과 규정과 제도를 다 학습을 한 상태예요. 인간보다 선한 판단을 내릴까요? 악한 판단을 내릴까요? 우리는 통상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미래에 없는 걱정을 가지고 와서 까불다가 부부싸움이 납니다. 그러나 드론은 이것이 미래로 가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웅다웅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이 영토를 일부러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나? 인간은 미래를 모르니까 하지만 드론은 역사와 법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탐색을 하고 그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카이다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간다면 AI가 드론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죠. 그 천재인 이세돌 구단도 한 판밖에 못 이긴 것처럼. 작년인가 북한에서 전쟁들을 많이 본 거예요. 북한이 엄청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북한은 드론한테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온몸을 수풀로 감싼 병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도 없어요. 다 수풀로 덮었어요. 모든 몸을.
사실 이러면 제일 드론을 무력화하는데 제일 쉬운 거 아닌가? 이게 약간 그 네. 전혀 생각을 안 해본 분야라서 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드론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고 네. 그 나노초 단위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고 뭐요 저게? 사람인가 봐. 뭐 미국 같은 선진국급의 AI 드론은 GIG라고 전 세계 인터넷망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수풀로 감싼 북한군인지 아닌지 정도는 순식간에 판단이 돼요. 그 헛수고다. 그렇겠죠? 저 자연만 파괴하고 드론은 거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드론을 엄청 잘 개발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자체가 사실은 우리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군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이버 전사들이 붙어서 북한군 드론만 엄청 개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혹시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서 뭔가를 배워오겠죠. 드론을 들여오겠죠. 돈을 받겠죠. 전술적으로 성장하겠죠. 그런데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를 확 뛰어넘어서 적화통이 될까 봐 두려워요? 그냥 그 사실 자체로 보면 됩니다. 북한군은 드론을 상당수 도입을 할 것이다. 드론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에서 전투 우세를 보일 것이다. 그 상대적인 우세를 기회로 활용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수단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수단을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군의 여전한 결정적인 수단은 그들이 가진 장사정포, 전차부대, 잘 훈련된 특수부대. 이거는 70년대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전장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수단과 방법의 발전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드론처럼 갑자기 뜬 슈퍼스타가 전장의 본질을 바꾸진 못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인데요. 드론 10대를 이른바 터미네이터 모드로 적진에 투입을 했다. 사람과 인간의 연결을 다 끊은 상태로 들어가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작전을 수행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사상자가 있고 트럭 폭파 잔해물이 있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 전쟁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두둥 터미네이터. 음. 그러니까 터미네이터 모드로 바뀌면 이제 어느 순간 인간이 신경을 끄는 거죠. 네. 그러면 자신이 날아가가지고 3 내지 5km 안에서 계속 돌다가 자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데이터도 없고 추가적인 발표도 없어서 어떤 형태로 그것이 인간이나 아니면 그 물상에 피해를 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예요. 이것을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네. 일단 작동되면 추가적인 인간 개입 없이 하나 이상의 표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체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거의 인간처럼 행동한다는 네. 건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면 나와 같은 의지를 가진 자기 자신만의 이 전쟁의 의의와 이유를 가진 그게 애국심이든 적개심이든 이유 있는 누군가 그에게 총을 맞고 싶지. 연락이 끊어진 혼자 날아가다가 그냥 뭔지도 모르는 그 전기 신호에서 와서 그 드론한테 죽고 싶겠어요? 이건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드론이 막 하는데 막 우와 막 우리도 이거 도입해야지 이렇게 무감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이 유엔 안에 있는데 이 CCW 이 전문가 그룹이 뭐라고 그랬냐면 치명적 자율 무기 체계가 방금 보여준 이 비인간성 때문에 작전 지역, 작동 시간, 표적 종류, 공격의 규모를 제한해야 된다. 드론이 막 가갖고 못하게 다 제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드론 기업의 CEO라고 그러면 이 얘기 들었을 때 딱 어때요? 안 되죠. 그죠? 뭔 네. 소리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남겨두자. 혹은 이렇게 막 낭만적인 얘기 안 하더라도 드론을 그렇게 놔두면 감당 못할 피해가 더 커진다.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 36이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의미 있는 인간 통제. meaningful control. 그러니까 뭐 무슨 작전 지역도 통제하고 규모도 통제하고 이런 씨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맥히는 소리를 하자. 이 meaningful control이 결국은 이제 기계가 누구를 죽일지 선택하는 행동을 한 이후에 그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역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치명적 자율무기 체계가 완전한 독립을 갖도록 하지 말고 제한된 자율성과 안전한 실패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슬려서 유도하자는 거예요. 이 안전한 실패라는 표현이 참 멋있죠. 실패를 하더라도 연락이 통신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부딪혀더라도 피해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터미네이터는 반대예요.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커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전투에서 그러고 이겨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제적인 비난, 그 배상, 보상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 군사작전 사람이 죽고 사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대한민국이 주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앞으로 강대국이 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전쟁인데 무슨 얘기냐. 군사작전에서 이기고 봐야지. 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윤리,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방패를 마련할 테니까 이 창을 든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발전하라는 얘기예요. 창과 방패를 다 가지라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제 강대국으로 나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한된 자율성과 안전한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AI에 의해서 통제되는 드론은 민간인, 항복의사 표시자, 부상자, 의료시설, 포로 이것을 표적으로 절대 삼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표적 식별의 신뢰도가 낮을 때 아까 말씀하신 사람인지 저게 숲인지 이럴 때 공격을 중단하고 귀환하거나 아니면 대기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가서 부딪히지 말라.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딱 끊기면 알아서 빙빙빙 돌다가 타격하는 드론이 쌀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저게 민간인인지 이거를 인터넷하고 연결하고 실시간 파악하는 드론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훨씬 비쌀 것 같아요. 우리는 비싼 길, 정의의 길을 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현혹돼갖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가면 강대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비싼 드론을 개발하고 터미네이터 이거 만들어봐야 얼마 팔지도 못해요. 유럽에서는 이거 안 사요, 이런 거. 그런 논의의 차원에서 인간이 1대1로 드론과 매칭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드론전 같은 거는 다 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건가요? 아니죠.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이 1대1 매칭이 아니고 실은 한 사람이 조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건 최소 6명이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드론을 가지고 인력을 아낄 수가 없어요. 드론을 조종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예비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비 오퍼레이터의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휘자가 있어야 되고 국제법 변호사, 국내법 변호사 상위에 2단계 상급 지휘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각에서 얘기하는 AI가 알아서 다 통제하는 시대가 오면 사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실은 사람이 적재적소에 다 있어서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meaningful human control이에요. 의미 있는 인간 통제. 이 인간이 모든 조준점과 순간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인간이 의미 있는 통제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통제가 전혀 없는 자율 통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냐면 인간이 통제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기술,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는 AI가 실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전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냐 죽이냐를 판단할 때 살리는 쪽의 판단이 중요할까요? 죽이는 쪽의 판단이 중요할까요? 살리는 판단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최대한 적절한 적을 죽이는 것이 전쟁인 겁니다. 적을 많이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적을 최소한 죽여서 가장 큰 효과로 정치적인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전쟁 이후에 적개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왕창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 벌어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서로 왕창 죽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론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많이 죽일 수 있느냐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어떻게 죽지 않게 할 수 있느냐로 자꾸 우리가 관심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meaningful human control에서 나온 게 뭐냐면 human machine teaming이에요. 인간과 기계, AI가 하나가 돼서 팀이 돼서 활용하는 것. 또 뭐가 나왔냐면 미션 커맨드 포 로봇. 미션 커맨드라는 것은 임무형 지휘예요. 임무형 지휘라는 것은 마치 소대장이 대대장이 군단장처럼 상위 지휘관이라면 이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를 미리 염두 판단을 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판단을 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때부터 나온 겁니다. 로봇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자는 거예요. 마치 로봇이 무자비하게 가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판단을 지가 알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고뇌하는 지휘관처럼 판단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모형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보다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멈출 수 있는 킬 버튼이 필요한 건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후방의 구분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드론이 와서 공격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이걸 예방하자는 거지 전쟁에서 지자 우리의 주적에게 뒤처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주신 말들이 다 또 한 줄로 깨어지는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남보랑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님과 함께 드론전 그리고 특수부대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